대치스타데나티의 신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효빈입니다. 예, 오늘은 그 미술사 한 몇천 년의 역사를 한 시간으로 압축하려고 합니다. 네, 좀 양해를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고, 특히 서양 미술사의 근간을 오늘 한번 한 시간 안에 우리 효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으로.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저희가 오늘 볼 거는 일단 서양 미술사예요. 그래서 어떤 걸 볼 거냐면 일단 이게 서울시립미술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아카이빙 돼 있는 연표가 나와요. 그럼 이게 미술 사조를 사조별로 이제 시기별로 정리해서 나온 건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오늘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오늘 다 다룰 거예요. 엄청 많아서 사실 되게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일단 이 중심 내용을 계속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 흐름을 좀 잡으시면서 같이 들어주시면 사실 되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좋습니다. 네, 먼저 아주 옛날로 좀 돌아가 봅시다. 가장 태초의 미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미술사 책을 펼치든 어디 출판사 책을 펼치든 이제 미술의 맨 처음은요. 이제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나오고 라스코 동굴벽화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미술이란 말을 현대 와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되게 주술적인 의미 그리고 본능적인 행위로서 풍요와 다산을 설명하는 그런 작품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아는 미술처럼 뭔가 미를 표현한다든지 나의 의식, 나의 뭔가 주체성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단지 본능적이고 좀 더 기술적인 행위에 가까웠던 게 이 당시 선사시대 미술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대로 넘어가가지고는요. 우리가 특히 봐야 될 게 이집트랑 그리스, 로마 쪽인데요. 이집트는요. 우리가 좀 잘 알듯이 그 파라오의 절대 권력 하에 이루어졌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에서는요. 우리가 실제로 보는 그런 과학적인 크기들이 아니라요. 중요한 것들을 크게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작게 그리는 그런 방식의 회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많이 아는 이집트 미술이라 하면 막 다시점, 그 정면성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뭔가 이집트 그림을 봤을 때 얼굴은 왼쪽을 보고 있는데 몸은 정면을 보고 있고 그런 식의 다시점이 나타나는 회화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 로마로 넘어가 보면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이제 균형, 조화, 비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시됐기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가장 멋들어지는 인간의 비례를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조각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들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이제 고대랑 선사였고요. 이제 중세로 가면요. 중세는 이제 4세기에서 14세기잖아요. 근데 이 중세를 그렇게 많이 다루진 않아요. 왜냐면요. 우리가 중세 미술을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요. 중세 미술에서는요. 뭔가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카톨릭 중심의 종교화를 많이 그려요. 근데 우리가 종교화라고 생각하면 미켈란젤로 이런 거 뭐 천장화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너무 멋있고 인체 비례 완벽하고 그런데 이 중세 미술에서 그려지는 종교화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인체 비례가 엉성하고 그런 그림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되게 긴 시간 동안인데도 그런 그림들이 쭉 나와서 이때 당시를 이제 중세 미술 암흑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비잔틴, 로마네스크, 고딕 이런 식으로 건축 양식들은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중세 미술은 일단 암흑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간단하게 저는 이제 미술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아까 선생님께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약간 정리해 보면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그다음에 라스코 동굴벽화, 그다음에 이집트, 그리스, 로마, 그 중세까지 이어오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초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 욕망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쉽게 해서 뭐 다산이라든가 소위 얘기해서 풍요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미지 특히 조형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한 것들이 반영된 형태라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에 오면은 저는 인간의 일정한 욕망, 소위 얘기해서 생존에 의한 것들, 특히 이제 뭐 먹는다든가 이런 문제들은 어느 정도 좀 극복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일정한 이제 국가 단위 형태가 이제 발전하면서 제가 보던 욕망은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인간의 그 자기 어떤 지위에 걸맞는 거기에 따르는 영속성을 아마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재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이제 당대 지배적인 관점이 있겠죠. 뭐 소위 얘기해서 뭐 이집트는 정면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 보여주는 어떤 캐논에 걸맞는 소위 얘기해서 아주 비례가 갖는 일정한 특정한 비례라는 것은 아주 이상적 형태, 그리고 이것은 어느 정도의 지속성과 영속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에 의해서 이러한 조형적인 요구들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 중세는 아무래도 그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또는 종교적인 내용 자체를 전달하는 데 포커스를 둬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전혀 소위 이제 문맹에 많은 이제 글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일정한 성서의 내용을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의 그 방대한 양을 전달한다기보다는 그 핵심 인물들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낯설죠. 약간 이모티콘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는 도상이어야 됐기 때문에 이미지들이 아무래도 좀 딱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걸 이제 서열적 배치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어떤 이코나의 형태인데, 쉽게 얘기해서 뭐 마리아 넘버 원이죠. 넘버 원 크게 그려야 되고, 그 다음에 넘버 투, the baby. 원래 마리아도 이렇게 정식 용어는 the virgin이라고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성처녀죠. the virgin and baby. baby 같은 경우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뭐 좀 작게 그려지고, 근데 원래 이제 이런 도판에는 보통 이제 천사들이 이제 쭉 좌우로 있는데, 천사들은 보통 머리랑 대가리, 속된 말로 대가리랑 날개만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냐면 넘버 3죠. 이 소위 얘기해서 이런 거를 서열적 배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보스 넘버 1, 넘버 2, 넘버 3로 이어지는 이 서열적 배치들은 이 도상들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읽는 자와, 쉽게 해서 이미지와 읽는 자 사이에는 약속, 프로토콜이 있는 거죠. 이 프로토콜 속에서 이 도상을 해석해 나가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표현이라든가 내용 면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핵심적인 것만 있으니까 이 소위 얘기해서 어떤 다양한 이미지의 도상이 풍부하게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은 당대에 크게 보면 어떤 무엇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게 신쌤이 중세 미술까지 뭔가 추가 설명해 주셨고요. 그 다음이 이제 진짜 서양 미술사 이야기들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가 옵니다. 자, 르네상스는요, 말 자체의 뜻이 이제 재생, 부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중세, 그러니까 고대까지만 해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했잖아요. 이집트나 고대 그리스, 로마. 근데 중세로 가면서 종교화를 위해서 이제 기독교, 신에 대한 얘기를 계속했죠. 근데 르네상스로 오면서 다시 재생하다, 부활하다라는 뜻이 온다는 게 고대에 얘기했던 인간에 대한 탐구, 이런 것을 다시 갖고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 합리적인 자연과학적 세계관으로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와서 인본주의 중심으로 이제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미술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으로 와서 초점을 맞게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모나리자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나리자 그 전에 모나리자 다음에 아까 이제 마사치오의 작품 볼까요?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 그다음에 이제 지오토의 그리스도의 애도. 근데 이 두 작품을 보면 지금 보면 이제 누리끼리한 작품이고 벽화다 보니까 뭐 좀 훼손도 돼 있고 한데,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 이전의 회화 양식과 비교해 보면 제일 좋습니다. 가령 아까 나왔던 이코나가 있죠. 성모 마리아가 있고 아기가 있는 상태라면 여기서는 도상이 조금 아무래도 뻔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실제로 마사치의 성삼위일체를 봤던 당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대요. 와, 이거 예수님께서 진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내가 마치 그 현장에 있는 느낌. 그 다음에 이 지오토의 그리스도의 애도를 보고 이거 눈물 안 흘리면 그 사람도 아니었던 거. 왜냐하면 이게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뭐 아바타 2를 보는 느낌입니다. 와, 완전히 생생하고 홀로그램처럼
아마 받아들였을 것이고 막 3D 맥스처럼도 느껴질 수도 있고 막 아마 4D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 대부분 다들 마치 예수의 어떤 십자가에 매달린 그 현장 속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 내려와서 다들 이제 슬픔에 젖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마치 천사도 울고 마리아도 울고 나도 울고 이런 분위기, 이게 바로 그 이전의 미술 형식과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마치 참여형이 되고, 그런데 르네상스는 인간을 탐구한다며. 잘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 당대 화가들은 그 이전까지는 마리아가 됐든 예수가 됐든 천사가 됐든 어떤 도상 속에 있었다면, 아주 패턴 속에 있었다면 마사치오나 지오토나 그 다음에 특히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진 다빈치 같은 경우도 보면 현존하고 있는 사람들을 관찰을 통해서, 그러니까 마치 내용은 종교하지만 종교화의 이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 소재들은 현존하고 있는 당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치오의 성삼위일체 그림을 보면요, 이게 최초의 원근법이 쓰여진 그림이라고 다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에 드로잉 시간에 투시법 배웠죠, 저한테. 그럼 보면은 지금 소실점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저 가운데 십자가에 있는 예수에게로 소실점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 소실점이 처음으로 들어간 르네상스는 자연과학 이런 게 발전이 되고 그것이 더 관심이 생기는 그 장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서 이 원근법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나?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원근법이라는 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챗 GPT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위해서 버추얼 3D 맥스 같은 어떻게 지금에 나오는 툴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근법이라는 게 당대 우리는 지금 르네상스를 보면 르네상스에는 전부 다 원근법을 적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을 할 수 있었던 화가들은 또는 조각가들은 그렇게 흔치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르네상스의 혁신이라는 것이 일단 소수에 의해서 진행됐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혁신적인 방법론이 그렇게 대중들이 흔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일부 작가들에 의해서만 공유될 수 있었고, 이것을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극히 적은 인재가 르네상스의 이제 세 명의 천재가 나오죠. 그 세 명의 천재가 바로 누구냐면 다 한 나라에서 나옵니다. 바로 이탈리아에서 이제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렇게 세 명의 천재가 나오는데요. 이 세 명의 이름은 다들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미켈란젤로부터 보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바티칸궁의 시스틴 성당 벽화 중에 하나인 아담의 창조, 이 두 판입니다. 많이 봤죠? 자,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보면요, 뭔가 하나 생각날 거예요. 그 고대 그리스 그때 작업이랑도 약간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왜냐면 거기서는 굉장히 이상적이고 굉장히 정확한 비례 그리고 완벽한 조화 이런 걸 추구를 했는데, 미켈란젤로도 굉장히 이상적인 비례의 인간들을, 신들을 이렇게 그려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인 양식을 차용을 해서 입체적인 근육 표현 그리고 사실적인 묘사를 좀 보여줬고요. 그래서 예.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지금 원근법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테크놀로지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당대 많은 예술가들, 특히 혁신적이었던 예술가들이 당대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이것을 공부하는데 애를 썼고, 또는 그러나 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보여지는 방식은 어떤 식이었냐면 테크놀로지를 넘어서 우리가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시각 체험을 가능하게 했다라는 거죠. 마치 아담과 하나님이 만나는 장면처럼, 마치 아담의 탄생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그 이전에 보여주던 방식을 넘어서 마치 그 현장에서 이것을 보듯이 마법적인 어떤 효과로 아마 다가섰을 것 같고, 지금으로 따지면 영상처럼 다가섰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르네상스의 3대 천재라고 불리우는 다빈치, 라파엘로,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가 있는데 이들 이전에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르네상스 이들의 선배가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가
기베리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천국의 문을 만들었던 기베리티와 그 다음에 그 바로 그 천국의 문, 그 세례당에 있었던 그 뒤편에 있었던 두오모 성당의 도움을 만들었던 브루넬리스키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르네상스는 열어지고 이 두 사람들이 키웠던 동생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각가로는 뭐 도나텔로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브루넬리스키의 제자격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르네상스를 왜 부흥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마 이렇게 뭐 후대 사람들이 붙였겠죠. 그건 뭐냐면 중세가 무조건 얻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중세 끝자락에 있었던 재난, 소위 이제 흑사병,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같은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로부터 새로운 활기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술은 이런 인류가 처했던 위기마다 새로운 어떤 활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기 위해서 이들은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을 찾았고 그 혁신적인 방법과 더불어서 그 테크놀로지가 될 것입니다. 예술과 테크놀로지, 그리고 예술과 사상, 그리고 예술과 새로운 체험을 제공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네, 그 다음 작품 볼게요. 그 다음은요, 이제 다빈치인데요. 모나리자. 너무 유명한 작품이어가지고 사실 눈에 참 누리끼리 합니다. 그죠? 너무 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모나리자의 이제 기법적으로 한번 봐볼게요. 이 그림이 미술사에서 가지는 의의가요. 일단은 여인의 초상이죠. 근데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원근법, 투시도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법적으로도 원근법을 표현하는 방법이 이 모나리자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기원근법이라는 게 생겼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림 그릴 때 실기할 때도 이제 공기원근법 써본 친구들 되게 많을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용어를 스푸마토라고 해서 뒤에 있는 배경을요 경계선을 문질러가지고 표현해서 공간감을 내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예, 보통 원근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크게는 당대에는 뭐가 있으면 리니어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선형 원근법, 소위 형태적으로 봤을 때 선형 형태가 거리에 따른 가계 변화에 의해서 앞에 있는 형태가 크고 뒤에 있는 형태는 작고 원래는 동일한 형태라면은 이런 선형 원근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로 이 스푸마토라고 하는 이태리 말로 이제 아지랭이란 뜻이죠. 소위 얘기해서 앞에 있는 것은 비교적 선명하고 뒤에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아지랑이처럼 어른거린다. 예,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는 두 개의 원근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선형 원근법과 스푸마토 대기 원근법이 같이 이제 적용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나리자는 사실 아주 오랜 시간 그려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그림이 크지 않아요. 사이즈만 봐도 뭐 77에 53인데 이건 다빈치가 평생을 들고 다니면서 그렸다고 얘기합니다. 제작 기간은 상당히 깁니다. 몇십 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왜 루브르에 있냐면 다빈치는 이태리 사람인데 왜 루브르에 있냐면 다빈치가 말년에는 프랑스에서 살게 돼요. 그리고 그게 아마 프랑스의 과거 수도는 파리가 아니라 뚜였어요. 뚜. 파리에서 200km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서 그 프랑스 왕의 절대적인 후원 속에서 있었고, 그때 이걸 그릴 때는 붓으로 그냥 크게 그린 게 아니라 세필로, 소위 우리가 윤두서의 초상화랑 비교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윤두서도 아주 가느다란 쥐의 수염으로 만든 세필로 그의 수염을 그렸다고 하는데, 이 모나리자 역시도 다빈치가 아주 작은 세필로 아주 오랜 시간의 축적을 통해서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몇 비트로 그렸는지 소위 얘기해서 막 진짜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3D를 구현하기 위해서 비트를 갖다 그냥 더 쪼개 나갔던 그렇게 보셔야지 이거를 이렇게 보면 눈썹 없는 누리끼리 한 그림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의 그림들은 아까도 그 인체를 바라보는 방식이 약간 뭐 이코나처럼 하드했죠. 외곽선도 딱딱하고 채색도 딱딱하더라면 이건 아마 당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마치 목판 위에 그려져 있는 생생한 일루전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보는 충격,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는 지금 보고 충격을 받지는 않지만 당대 사람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아주 진귀한 그림이었을 거라고 추측됩니다. 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최후의 만찬도 또 원근법 얘기를 좀 해보자면 이제 마사치오 그 그림처럼 이것도 1점 투시로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소실점이 어디 있겠나요? 딱 보면 제일 중요한 사람에게 시선이 딱 쏠리게끔 되어 있죠. 그럼 저 가운데 있는 예수에게 소실점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다빈치는 원근법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게 모 수도원의 식당이에요. 레스토랑 위에 그려진 그림인데 이 저는 원근법을 예술가들이 이렇게 단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의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이들이 구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이 수도원의 식당에 약간 위쪽에 그려져 있는데 아래쪽에 전부 다 이제 식탁이 있고 많은 수도사들이 나와서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 요 같은 공간 내 맞은편에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냐면 역시 이거 다빈치가 그린 건 아니고 그리스도의 책형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세 개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뭐 왼쪽에 오른쪽에 뭐 도둑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수가 가운데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기 직전에 그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이 빵과 이 포도주를 나누던 장면을 묘사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마치 그 공간 속에 예수의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매달려서 죽기 직전 그 전날 밤 그 뜨거운 그 뜨거운 어떤 이별의 그 공간을 수도사들이 밥을 먹으면서 똑같이 쉽게 얘기해서 예수와 똑같이 제자들이 바로 수도사들의 예수의 12제자가 되는 어떤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이 이게 빵이 소위에서 빵을 먹고 음식을 먹는 게 목이 메서 얼마나 먹겠습니까? 저는 이거 여기서 밥 많이 먹는 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니죠. 선생님이 내일 돌아가시는데 수도사들 입장에서는 예수는 이제 스승이기 때문에 스승의 어떤 죽음을 목전에 두고 밥이 넘어갔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볼 때도 이 작품이 어디 있느냐, 이 장소성도 한번 이게 따져서 보면 이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더 높아갑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에 가면은 이제 라파엘로예요. 예. 자, 라파엘로 이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업은요, 이제 예전 그리스 시대를 해석해서 그린 그림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똑같이 안정감, 균형 그리고 비례를 추구하는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대 그리스 시대 이제 수학자 그리고 과학자들의 초상을 다 그린 건데 여기 뭐 우리가 아는 수학자 누가 있나요? 아리스토텔레스, 막 플라톤, 이런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오른쪽 맨 끝에 보시다 보면 여기에 라파엘로 얼굴도 있습니다. 이게 찾아보시면 자기 얼굴도 이렇게 빼꼼 쳐다보는 모습을 넣었어요. 예. 여기 뭐 미켈란젤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거 그 사람이 미켈란젤로죠? 네. 예. 저는 이것도 보면은 이 원근법이라는 거는 아마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 3D 기술 이상이었을 거예요. 버추얼 이펙트였을 겁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 마치 그리고 이 작품에서는 저는 약간 인상파가 이렇게 태동할 수 있는 근거도 이 작품을 새롭게 보니까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중세 그림에 흔치 않았던 외광이 엄청나게 강렬하게 지금 느껴지는 맑은 하늘이며 특히 고대 그리스의 어떤 건축들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이 작품을 많이 봤던 그 젊은 화가들 소위 얘기해서 유럽의 젊은 화가들은 외광에 대해서 좀 인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네, 지금 쌤 말씀 듣고 보니까 되게 인상파에서도 영향을 받았을 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르네상스,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세 천재 라파엘로, 다빈치, 미켈란젤로를 봤는데요. 이 시기에 이탈리아만 있었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유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어떤 르네상스가 진행되고 있었냐라고 간략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북유럽 르네상스는요, 일단 되게 반 아이크, 한스 홀바인 같이 그 사람의 그림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림 안에다가 메타포를 엄청나게 넣습니다. 상징이랑 비유로 점철된 그림들을 좀 많이 그리고요. 이 시기에 네덜란드에서는요, 이제 바니타스 양식의 정물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바니타스 정물화는요, 이게 해골, 모래시계, 뭔가 불 꺼진 촛불 이런 걸 그려내는데 거기서 보면 우리는 인생 무상, 덧없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정물화들을 네덜란드에서는 그리고 있어요. 예, 잠깐 내려가 볼까요? 엘 그레코. 한때 저도 대학 다니면서 엄청 좋아했던 작가고 제가 엘 그레코를 한번 직접 작품을 좀 보기 위해서 스페인의 그 프라드 뮤지엄을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엘그레코의 그림은 보면 사실 좀 뭐 비례도 그렇고 이게 그림이 보면 어떤 정격이라든가 쉐입 같은 것들을 조금 이렇게 변형이 많죠. 좀 늘어지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거는 이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 전으로 있었던 그 독일의 표현주의를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스카 코코슈카, 코코슈카 아시나? 오스카 코코슈카의 향기가 좀 많이 나서 옛날에도 이런 표현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제가 개인적으로 상당히 특히 이제 페인팅을 전공한 학생들 입장에서 참 좋아할 만한 그림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좀 그렇다. 근데 엘그레코는 사실 이런 묵시록 5번째 봉인 뭐 이런 거 말고 그 초상화를 보면요, 엄청나게 매력적입니다. 마치 그 뒤에 나타날 특히 마네한테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줬던 벨라스케스라든가 그다음에 프란시스코 오야가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딱 보여주는 작가가 바로 이 엘 그레코입니다. 엘 그레코는 실제로는 스페인 사람은 아니고 요분은 원래 출신은 그리스 출신입니다. 근데 이제 따뜻한 스페인 가서 그림 그리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이제 지금 르네상스 지나서 매너리즘이라고 불리는 시기를 지나면 바로크가 나와요. 자, 근데 바로크 설명하기 앞서서 우리가 미술사를 봐야 될 때 이 진짜 지금 완전 많은 걸 계속 한 번에 압축해서 지금 보여드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다? 이 흐름을 잘 잡으셔야 되는데요. 이 사조마다 흐름을 잡으려면요, 이 지금까지 그 선사시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대까지 오는 이 미술사가요, 다 이 기존에 있던 그 사조를 반발해서 나오는 그런 경향으로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까 뭐 중세에서도 뭔가 기독교 이런 걸 중심에서 있어서 반발됐듯이 계속해서 반발의 그 기존에 있던 거에 반발로 보면 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때 이런 메인 포인트를 잘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 바로크로 가볼게요. 바로크는요, 이제 왕정 중심 미술 문화예요. 이때는. 그래서 이 굉장히 분위기도 전체적인 걸 많이 보고요. 이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보는 게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딱 보고 이 그림을 딱 보면 어때요? 굉장히 어둡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림 그릴 때는 도화지 위에서 우리가 어두운 부분을 살살살 칠해 가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제 어둡게 먼저 이렇게 싹 그려놓고 난 다음에 밝은 부분을 위에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강한 대비감을 주는데, 그래서 주로 광원을 하나로 설정해서 굉장히 극단적인 대비감을 보여주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역동적이고 힘찬 구도고, 그래서 이때는요, 이제 정물화, 초상화, 풍속화 막 이런 식의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던 게 바로크입니다. 제가 여기 두 명의 작가가 있네요. 까라바치오 and 렘브란트. 제가 까라바치오 엄청 좋아했습니다. 어릴 때. 대학 다닐 때 엄청 좋아해서 얘 것도 좀 봐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 오스트리아의 쿤스트 뮤지엄을 가가지고 제가 이 까라바치오 작품을 좀 봤는데, 이 쿤스트 뮤지엄이 방대해요. 엄청나게 큰데 까라바치오 작품을 보러 딱 갔는데 제가 참 느낀 건 뭐였냐면, 까라바치오 옆에 수많은 작가들의 작품들이 있었는데 얘 아우라가 너무 세니까, 특히 다른 작품이었어요. 이 작품은 아니었는데 그 작품을 딱 보는 순간 아마 바쿠스였던 것 같아요. 바쿠스였던 것 같은데, 다른 작품들은 안 보입니다. 아예. 그리고 근데 이제 다른 작품들이 되게 화려해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이 까라바치오 같은 경우는 배경이 전반적으로 좀 어둡죠. 이거 그냥 블랙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셉 그린이라든가 블랙, 아니면 뭐 블랙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세피아 같은 것들, 만다이크 뭐 이런 거 다 백을 눌러놓고 그리는데, 이 까라바치오는 사실 이름도 얘도 중간에 미켈란젤로라는 이름이 들어가죠. 얘도 그래서 미켈란젤로 2라고도 하는데, 일명 이 까라바치오가 이게 사고뭉택이었어요. 당대가 뭐 실제로 결투하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했는데, 이 친구가 이 많은 추기경들이나 많은 이제 소위 종교 권력자들이 이 까라바치오를 놓고 싶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사람은 이거를 그리는 방식이
알라프리마, 영어로는 에퍼스트라고도 하는데 뭐냐면 바로 그려버리는 거예요. 알라프리마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케치를 따로 오랜 시간 하거나 모델을 오랜 시간 관찰해서 그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스케치와 착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역량이 아주 뛰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알라프리마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면 뭐냐면 그 인상주의 작가들이 바로 캔버스에다 물감을 튜브를 짜가지고 그리는 거를 보통 이제 이걸 알라프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유화는 만들어졌지만 그게 지금의 튜브형 유화가 아니라 물감을 개고 대리석판 위에다 알려놓고 해바라기 씨유를 개가지고 하는 거라 이게 사실은 오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야 돼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근데 이 카라바초는 자기가 혼자서 사실은 모든 것을 다 해냈다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어떤 조형 방식은 뭐냐면 어둠의 양이 많아요. 그림에.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특정한 조명이 마치 연극 무대처럼 스팟 조명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이 사람이 그린 여기도 보면 이제 도마도 의심하는 도마, 예수의 그 상처에다 손가락을 찔러보는 도마도 이런 것들을 보면 특히 그 이전 그림보다 좀 달라진 거는 뭐냐면 여전히 그리스 로마 시대 어떤 캐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용된 인체들이었다라면 아까 미켈란젤로 같은 경우에는 시스틴 성당에서 보여줬던 거라면 지금 다시 이 도마를 보면 마치 이태리 거리의 그 불황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 이 현존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아까 마사치오라든가 지오토보다도 더 마치 당대 사람들이 예수의 어떤 그 느낌 속에 더 맞게 마치 예수 생존의 그 어떤 현장을 마치 보는 것처럼 마치 연극의 한 무대처럼. 예,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왜 인문주의 이후 르네상스 이후에 여전히 소재들은 전부 다 성서의 내용들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 뭐냐면 새로운 혁신이 나왔을 때도 그 혁신을 이해시키고 그 혁신이 무엇인지 의미를 느끼게 하는 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도 걸리지만 또 하나는 당대 사람들과의 교감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당대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가 지금 명명하기엔 르네상스지만 당대 사람들은 여전히 중세인지 르네상스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여전히 중세였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중세란 단어도 중요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서적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내용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그래서 실제로 카라바치오의 작품들은 논란이 많았어요. 왜 논란이 많았냐면 꼭 굳이 이렇게 그려야 되냐. 왜 도마가 저 어깨에 저 옷 보세요. 빵꾸 났잖아요. 야 예수님의 제자들 왜 이렇게 그리냐. 옛날 같으면은 여기다 막 장식 이빨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장식 들어가고 예수도 마찬가지. 왜냐하면 성화의 내용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이 도마 작품 같이 막 예수의 그 피부 속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막 해부학적인 장면 같은 이런 연출은 그 이전에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도전들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진짜 이 카라바초의 그 인생처럼 막 피 튀기는 인생처럼 마치 해부실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면 되냐면 그 데미안 호스트의 상어 같은 느낌이에요. 좀 불편하죠. 이거를 못 봤던 사람들이 너무너무 생생하고 너무너무 놀라우면서도 아마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페인팅기에 불닭볶으면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놀랍다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저는 카라바초는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당대 사람들한테는 진짜 미친 듯이 매력적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크까지 봤고요. 렘브란트 넘어갈까요? 렘브란트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죠. 제가 하나 더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카라바초의 빛과 렘브란트의 빛이 약간 유사한 데가 있어요. 어디선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 빛은 실제로는 외광일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상의 소위 얘기해서 해본에서 떨어지는 빛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우리들의 생활은 어둡다. 인생은 고통일 수도 있고, 근데 저 빛은 뭐냐면 작은 빛은 바로 지저스의 어떤 구원이 셀베이션, 구원일 수도 있고, 렘브란트의 얼굴에 떨어지는 빛도 여기에는 이건 하나의 셀베이션, 자기 구원의 어떤 이미지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나 또 하나는 이게 종교적인 내용이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건 자아의 발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하는 현존하고 있는 삶의 발견일 수도 있다. 사실은 어느 하나로만 다 가지 않습니다. 어떤 시대든 간에 중첩이 되는 겁니다. 양자 중첩처럼 공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다음의 문제의식을 안고서 발전하는 게 또 미술이었다 보셔야 됩니다. 단순 반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과거의 것을 어떻게 계승하면서도 연속되면서도 사실 새로운 것들이 계속 중첩되어 나가면서 사실은 발전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렘브란트까지 이제 다 봤는데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이제 로코코예요. 자, 로코코는요, 이제 그 바로크가 왕정 중심 미술이었다고 하면 로코코는 귀족 중심이에요. 그래서 귀족적인 부르주아, 신흥 부르주아들이 와가지고 이제 나 좀 그려줘 라고 하면서 이제 초상화 계열의 장르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귀족적이고 장식적이고 그런 막 레이스 하나하나까지 엄청 섬세하게 그리는 그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로코코 미술은요, 화려하고 섬세한 묘사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맞습니다. 프리고나르도 아주 유명한 작가죠. 개인적으로도 좋아했어요. 반짝반짝거려가지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딱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그림의 소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바로 왜냐하면 저 화면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서블레임한 거예요. 아주 숭고한 거일 수도 있고, 이 소위 캔버스 화면이라는 것은 대단한 공간입니다. 소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림의 영역을 넘어서 그 캔버스 또는 저런 화면이라는 거는 저게 아무거나 놓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물론 귀족이 되고 소위 왕정이 되고 하는 이게 시대적 변화도 있지만 소재가 바뀌었다라는 건 저 위치, 과거에 저기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 계셨고 예수님 계셨고 막 어마어마한 내용이었는데 이거 남녀가 희롱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화가들 또는 당대 관점들이 크게 변화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제 메인에 귀족이 올라왔던 로코코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신고전주의입니다. 신고전주의는요, 이름에서부터 딱 보이듯이 고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약간 내용을 좀 담고 있는데, 그 로코코가 귀족 중심이고 뭔가 돈을 내고 이제 초상화를 그려주고 그런 식의 뭔가 장식적이고 이런 것에 되게 반발해서요. 이때 신고전주의자들은 이제 고전의 이성적이고 진지한 내용들을 다시 부활시키자라는 내용으로 이걸 다시 이런 사주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로코코가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세속적인 측면이 좀 강하죠. 그리고 표현도 역시 좀 뭐라고 할까, 색감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좀 장식적이기도 하고 블링블링하죠. 블링블링한데 또 요러면 또 바로 되게 도덕적이고 좀 무겁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어떤 가치를 조금 찾게 되는 게 사람의 이게 본능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는 주고받고 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는. 근데 이것이 역시 미술에서도 드러나고, 특히 이제 신고전주의 그 자크루이 다비드, 호라티우스의 형제의 명세를 보면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더 높은 가치 조국에 대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좀 애국심 강조하는 느낌 딱 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거는 서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전히 그 서사 중심의 그림이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낭만주의도 마찬가지로 또 서사 중심이긴 해요. 이제 낭만주의는요, 신고전주의가 이제 고전으로 돌아가면서 너무 지나치게 이성 좋아, 이거 언제까지 말할 거야, 이거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딱 이거 보면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 드라큘라의 그림이죠. 보면 사람들이 막 죽어 있고 뭔가 전쟁에 이런 아름답다고 생각되지 않은 소재들을 되게 소재로 해서 낭만주의에서 많이 그려요. 이거는 이제 당대에 일어났던 프랑스 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그림인데요.
예. 이 그림도 보면 조금 이거 뭐 자유의 여신만 보지 마시고 좀 하단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그림은 저 밑에 보면 이게 좀 과도하죠. 바지가 왜 벗겨집니까? 그죠? 혁명을 하는데. 거기다 살짝 음모도 보이고 또 이게 핏기 어린 그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든가 이 드라큘라 작품 중에 다른 게 있죠. 더 유명한 게 그 메두사호의 뗏목이라고 아프리카 지역을 여행하던 아마 그 프랑스 배였던 것 같아. 프랑스 배인지 어디 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배가 침몰하고 나서 간신히 뭐 뗏목을 엮어서 살아남은 자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아비규환으로 생존을 위해서 사람의 시신을 먹으면서 뭐 버텼던 내용을 드라큘라가 재현을 했는데 내용이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적인 형태의 가치를 찾는다기보다는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인간의 아주 그 적나라한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을 이들은 도대체 그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그 이상적이고 이성적인가에 대한 새로운 질문들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화가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대별로 저는 그래서 이사주에 반대하고 이사주에 반대했다기보다는 자신들이 처한 질문의 방향과 포커스가 바뀜으로 인해서 질문의 포커스와 내용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표현 방식도 바뀌는 거죠. 가령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비드는 선중심의 그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엄격한 정격.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이상적인 형태에 맞는다고 볼 수도 있고 이 드라큘라의 작품을 보면 좀 더 저 하늘만 보세요. 인상주의 느낌이 확 물씬 풍기죠. 벌써. 그러니까 선보다는 색, 그다음에 좀 더 표현, 좀 더 그 즉흥적이고 격정적인 표현들이 가능한 형태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마 후대에 어느 정도 사실주의라든가 만해라든가 이후 이제 인상주의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